20일 마스터 클래스. 새로운 의식으로 생각하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구적인 명상가들에게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옴 샨티. 오늘의 마스터 클래스에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의식을 위한 21개의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의 새로운 사고와 존재와 행동 방식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영적인 법칙도 또한 우리를 내적으로 차분하고 보호를 받게끔 하는 그런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필리페라고 하는데요. 이 마스터 클래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브라마 쿠마리스의 전 세계적인 학생이며 선생님들이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새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직면해야 할 때 하나의 사태가 있는데 그것은 홍수, 정보의 홍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엔 바이러스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거 퍼지고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뉴스도 들어야 되죠. 페이스북이나 소셜 미디어나 왓츠업 메시지, 좋은 뜻으로 보내는 그런 메시지들, 그리고 모두가 손을 제대로 씻고 그 다음에 생일 메시지 보내주고 또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물을 뜨겁게 하고 장갑을 끄고 어디 외출할 때는 머리나 이렇게 깨끗하게 옷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마구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거 더 이상 이거는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우리를 오락을 즐겁게 해주고 뭔가 판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텔레비전, 라디오든 앱이든 텍스트나 이메일이나 리포트 보도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 밖에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매체들이 있죠. 또 뉴스는 사실 분수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소방호수처럼 이렇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포비시트라는 새로운 단어인데요. 정보의 비대증이랄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보로 인한 불안증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눈이 10만 5천 가지의 그 정보, 그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데 그거는 34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정보가 하루에 우리가 소화하게 된 정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어디서 들은 거로는 1976년의 통계치에 의하면 평균적인 슈퍼마켓에 9,000개의 제품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약 4만 개의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이 그 제품들에 관한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 슈퍼마켓에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취해서 실제로 거의 모든 수요는 150개의 제품이면 다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홍수가 진짜 오늘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 문제로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안하고 짜증이라든지 뭔가 불안정, 우울증 그리고 압도당하는 느낌 그리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이런 그 온라인을 차단하고 딴 데로 가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관리를 하면서도 또 안전하게 또 지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정보가 과부하되는 상태에서 뭔가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파도 타기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은 브라마 쿠마리스 영성대학교의 교육자들이신데요. 이름이 말해주듯이 여기는 영성을 공부하는 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브라마 쿠마리스는 110여 개의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 센터를 두고 있고 또 실제로 활동은 더 많은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36년에 인도에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원래의 창설자인 브라마 바바가 가졌던 비전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전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존재 일을 하는 방식에서 뭔가 새로운 잠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시점에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창설자는 아주 애초부터 여성들을 앞에 전면에 내세웠고, 그래서 오늘날 브라마 쿠마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이끄는 가장 큰 규모의 영성단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연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사는 상당히 정보를 그 수년에 걸쳐서 상당히 또 많이 다루어오신 분입니다. 35년 동안 브라마 쿠마리스 교육자로서 브라마 쿠마리스 명상센터에서 전체 그 캐나다에 내에 있는 모든 센터들의 활동을 코오디네이션하고 있습니다. 또 CBC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그 지방 뉴스 리포터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텔레비전의 리포터, 그래서 그 국내 뉴스를 다루는 책임자였고, 그다음에 프로듀서, 그다음에 책임 프로듀서서 라디오 카나다의 그 브로권의 방송을 담당하게 되었고, 수년 동안 그 채널에 저녁 뉴스를 담당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수상을 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사 저널리즘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를 다뤄왔습니다. 그 입법을 제정하기까지 이르게 된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정보를 지금 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 주제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에게 벅찬 주제입니다. 네, 지금 설명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쇼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여기 같이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에릭 씨, 당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삶을 살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정말 고요함과 침묵, 그리고 아주 그 아름다운 그 몬트리올 명상센터에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반면에 또 완전히 모든 것에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 공영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데 밤에 늦게 자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왔는데요.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어떻게 서로 이렇게 함께 살아왔습니까? 네, 지금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로 내 삶이 정말 양극단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른 아침 일어나서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갖고, 그래서 나 자신을 영적인 정보로 채우고, 그래서 내가 흘러 넘치는 그런 내면의 작업으로 그런 좋은 느낌을 경험하고, 그런 다음에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서 그 정반대의 세계에서 수많은 그런, 제가 하루는 뉴스룸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50개의 텔레비 스크린을 제가 보면서 하루에 이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일을 할 때는 신문들이 이렇게 쌓였었습니다. 온 사방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신문을 통해서, 종이 신문을 통해서 그때 봤었죠. 지금은 그게 픽셀로 또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 웹페이지로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보게 됐지만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 마술적인 세계에서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침에 영적인 여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직업적으로 언론 분야에서 또 일을 동시에 하는데, 사실은요 제가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사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그 아버님이나 누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전혀 이런 식으로 그 명상을 할 사람으로는 안 보였었습니다. 저는 사실 수의학을 공부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언론이나 뉴스나 뭐 이런 것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언론의 그 뉴스 미디어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상당히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10대에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거의 동시에 1983, 4년 그때부터 제 삶의 시작이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저는 그걸 같이 한 것이 제가 그 두 세계 모두에서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적인 세계로 가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그 환상이나 딴 세계에 가 있을 수 있고 너무 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철학이라든가 영적인 개념 속에 파묻혀 있을 수 있고 또 언론 그 세계도요. 우리가 정보에 완전히 파묻혀서 완전히 우울해지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거기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세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세계를 같이 이렇게 잘 조율해 가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느낍니다. 근데 그 두 세계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곧장 제 직업적인 그 삶에서 뭔가 또 일이 일어납니다. 또 반대로 또 직업적인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 영적인 삶에도 뭔가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함께 그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제가 영적인 여정에서 배운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를 그런 실험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두 가지를 함께 삶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양쪽에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일하러 갔을 때는 딴 사람이 되고 또 집에 와서 명상센터에 있을 때는 딴 사람이고 그렇게 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근데 당신 에릭은 어디를 가더나 똑같은 에릭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질문들 아주 좀 훌륭합니다. 네, 당신을 내가 좀 인터뷰를 해야겠습니다. 언젠가. 네, 당신도 언론 미디어 세계를 잘 아시는 분이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몬트리올에 있는 메디슨 센터에서 지금 명상센터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요. 수년 전에 여기 다디 장키가 여기 오셨습니다. 다디 장키는 저희 브라마 코mer스의 총장령으로 수년 동안 계셨는데 몇 주 전, 한 달 전에 사실 몸을 떠나셨습니다. 104세로 이제 떠나셨는데요. 그분은 영적인 거장이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영적인 여정에 영감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과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많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그 앞에, 바로 앞에 거의 앉아있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이제 다디 장키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시고 아주 강력한 어떤 그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그 앞에 있는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복도로 이렇게 저 옆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저는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뭐, 저한테 뭐 얘기를 하시려나. 그런데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냥 저를 곧장 지나가서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 단 사람한테 가서 그 통역을 해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다 마치고는데 다시 자리로 돌아오시면서 손가락으로 저한테 이렇게 가리키면서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릭, 당신의 양심이 직장에서나 여기 있을 때나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가 이게 야구 빠따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일 정도로 각인이 된 정말 이게 바로 정말 핵심 이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나 영적인 길하고 직업적인 이 양쪽을 잘 좀 엮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언제나 어떻게 느꼈냐면 양쪽에서 다 50%씩 좀 잘하고 있다는 느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영적인 부분에 더 치중해야겠다. 어떤 때는 직업적인 쪽에 내가 좀 충분히 일을 하고 집중하지 못한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는데요. 그 다디장케의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양쪽에서 다 100%가 되게끔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직장에서도 똑같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게 됐지만 100%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제가 명상센터에서 하는 일의 연장선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렇다고 잘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물론 제가 언론인으로서 똑같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명상할 때는 사랑과 보살핌과 봉사와 남을 돕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고 내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데 중심을 두죠.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그거를 유지하는 거. 그거를 이제 직장에서도 하겠고 그래서 직장에서나 명상센터에서나 똑같은 양심을 갖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언제나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이미지는 연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연꽃이 되면 어떤 때는 아마 그 진흙탕 속에서 피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물 위에 떠서 내가 아름답게 피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미지를 저는 자주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때에 어려운 분야에서 일을 할 때도 절대로 내가 마음으로는 늘 꽃핀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분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 삶에서 영적인 그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직업적으로 직장에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으면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에릭 씨가 그 아주 아름다운 가치관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직장에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공영 텔레비 뉴스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좀 놀라울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그 가치를 실제로 우리가 실행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환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는데요. 이렇게 뉴스를 다루시면서 가치관이나 또는 뉴스를 제작하는 그런 뉴스를 내보내는 데 관련된 윤리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언론, 미디어 쪽에 제가 전문가라고 자처한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는 엄청난 분야입니다. 저널리즘의 가치관이나 윤리는 나라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도 뉴스룸들 사이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뉴스룸이 다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민주적인 나라에 살고 있고 또 아주 멋진 그런 CBC라는 캐나다 그 방송국에서 아주 높은 가치관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부가 물론 일부 자금을 대주고 있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공영 방송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방송하느냐를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높은 저널리즘의 그 윤리 기준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모든 곳에서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압니다. 물론 저희 것도 이렇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언론에는 여러 가지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무슨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지금 또 가짜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에서 나오는 그 정보를 우리가 소비할 때 우리가 음식을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음식을 뭘 먹느냐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리고 음식을 선택할 때 자기가 뭘 먹느냐에 사실 자기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나라에서는 뭐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선택을 못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텔레비나 라디오나 뉴스를 접할 때도 우리가 그런 식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해서 언론의 그 취지의 목적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데 지금 언론들이 굉장히 재정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어서 일부 신문사들이 파산당하고 그 문을 닫고 있는 사정입니다.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모든 걸 하죠. 소셜 미디어가 나오면서 이런 언론 사회의 현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런 접근, 언론으로, 온라인으로 많은 것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50여 년 전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분야에서 시작할 때도 그때 도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옛날 컴퓨터를 사용했었는데요. 윈도우스 10이나 이런 거 정말 상상도 못하던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저희는 뉴스를 전송을 해서 받았었습니다. 그거는 어디 저기에 있는 인공위성에서부터 전송으로 이렇게 돼서 오는 걸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졌죠. 그러나 저는 아직도 언론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중에게 봉사하고 정보를 그 나라가 건강한 민주주의 하에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언론은 또 아주 자발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뭘 소비하고 뭘 소비하지 않을 것인가, 또 내가 소비하는 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고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저는 우리 각자가 뭔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 같으면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슈퍼마켓 얘기를 하셨죠. 150개, 100여 개 제품만이 아니라 수천 개의 제품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고르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제일 아침에 제가 사용하는 그 뉴스 소재들, 제가 사용하는 그 정보, 저는 언젠가는 이제 라디오만 듣고 모든 걸 했었는데요. 이제 구글에 들어가든 다른 툴을 사용해서 내가 더 선호하는 거를 골라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어떤 스포츠를 따라갈지, 국제 뉴스는 얼마만큼, 국내 뉴스는 얼마만큼 이런 걸 내가 잘 선택을 해서 조합을 맞춰갖고 찾아가야 됩니다. 이 언론 자체, 그리고 세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슈퍼마켓하고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라서 내가 뭘 먹고 소화시킬 것인가를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슈퍼마켓 갖고 내가 어떤 제품을 쓸 것이고 어떤 그 상표를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카트에 넣어서 나중에 내가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걸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근데 아까 언론을 일종의 다이어트처럼 다이어트 하듯이 나한테 건강한 걸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아까 제가 인포비시티라는 정보의 비만증이라는 그런 말이 요즘에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정보나 뉴스나 이런 컨텐츠를 일반적으로 소모하는 데 있어서 중독성이 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사람들이 메시지나 뭔가 통지사항이나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뉴스를 하루 종일 계속 주시를 하고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추세가 있지 않나, 뭐가 남한테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지금 소비하는 데 있어 이렇게 강박적으로 전에는 해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위기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류 언론의 시청률이 완전히 지금 엄청나게 껑충 뛰었습니다. 뉴스 시간에 시청률이 정말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시청률이 전례 없는 그런 수준이 되었고요. 그건 사실 건강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중을 위한 정보입니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이니까 참되고 정확한 유용한 정보가 대중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삶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말이죠.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는 이 큰 사건이 터졌을 땐 더욱더 그렇죠. 또 한 가지 측면은 뉴스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자기 내면의 세계가 어떤 사람은 풍요롭고 굉장히 활발하고 뭔가가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가 텅 비어
자꾸 뭐가 부족하게 되면 바깥의 거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흥분시키고 뭔가 충족감 느끼고 내가 어디에 소속가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나 뭔가 바깥의 거를 이렇게 가짐으로써 내가 존재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어떤 다른 현실에 연결된 느낌, 내 삶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현실에 연결되는 거에서 좀 뭔가를 얻는 거죠. 그래서 뉴스가 마치 마약처럼 중독적으로 되어가는 면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와중에 내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정보를 받고 싶고, 정보를 필요로 하고, 남을 돕고 싶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위해서 하는 선택이 사회에게 정말 상식적으로 맞고 건강한 것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좋겠죠. 우리가 그런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 많은 정보들이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언론 매체 저도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런 나쁜 것들이 언론에서 마구 퍼뜨리는 게 있다는 거 압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그걸 봤습니다. 어떤 땐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동료들이 그런 접근 방식에 있어서 그런 그 보도에 약간 왜곡적인 그런 면을 보이는 걸 볼 때가 있을 때 참 유감스럽게 느끼는데요. 그런 주류 언론뿐만 아니라 또 소셜 미디어에도 굉장히 좋은 의도로 갖고 정말로 아주 파워풀한 아이디어를 전면에 내세워서 사람들이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그 언론의 그 뉴스 그 콘텐츠를 내가 그 다이어트를 선택을 해서 자기 내면에 그 필요한 것과 바깥에 있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언론인들, 당신 같은 에릭 씨 같은 언론인들이 그 어떤 상품을 제작을 하지만 우리도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스토리를 나눌 수 있죠. 블로그나 유튜브 쇼나 또 왓츠업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1인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천 명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런 모든 게 거기다 또 추가가 되는 상황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건 참 멋진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더 잘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면 될수록 때로는 훨씬 더 내적으로는 공허하고 외롭다고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 정말 연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0대에 이제 언론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뉴스룸에 있게 된 건 정말 거의 사고였습니다. 정말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뉴스룸에 있게 된 건 아마 그때 제가 입고 있던 셔츠가 아마 괜찮아 거기 좋아서 거기 그 방에 있게 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방송할 때 잘못된 얘기를 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처음에 언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열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가져서 제가 명상센터를 모든 게 무료로 제공되니까 내가 교육을 하면서 그래도 재정적으로도 좀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직업을 갖게 된 게 기뻤는데요. 그런데 제 직업을 운영하면서 제가 한번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 당시에 수상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금방 이 나라의 수상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정말 멋진 그런 대화를 나눴고 아주 철저하고도 정말 정직하게 솔직한 그런 내용을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그 질문에서 대답을 했고 그 수상도 저희가 그 당시에 완전히 순진하고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그 인터뷰에 잘 이렇게 응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제가 어떤 집에 가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개인인데 그 사람이 자기 개인 얘기를 나누면서 막 눈물을 흘려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을 그 다음 날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가슴에 뭔가 와 닿고, 내 머리에 그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내가 카메라 앞에 가서는 뭔가 스토리를 나누죠. 이거 뉴스를 바깥으로 내니까 제가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내 개인의 이런 삶의 여정이 내가 그걸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내가 전하는 그 스토리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아주 처음부터 짧은 1분 30초짜리 뉴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매 시간 뉴스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시사 뉴스, 또 짧은 다큐멘터리, 또 그 다음에 긴 다큐멘터리, 뭐 1시간 정도짜리.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이슈에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했고, 그 다음에 영화도 또 정보의 일부를 구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봐서 거기서 많은 걸 또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텔링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다 라디오와 신문에 그다음에 텔레비가 있고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까지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스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스토리를 나는 누구인가? 저는 하나의 스토리텔러인데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고 또 뭔가 어떤 목표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뭐가 옳은가를, 뭐가 진리인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정말로 탁월한 그런 그 스토리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정말 놀라운 그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아주 전쟁지구 이런 데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그 현실을 자신의 그 양심이라는 그 눈으로 본 그 현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예를 보면 우리가 정말 좋은 그 모범이 있죠. 우리가 어디 앉아서 그 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거를 소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그런 걸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도 아직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언론에서 보는 거는 사실 정보가 너무 지금 많이 이렇게 쇄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믿어야 될지 뭐 사회 소셜 미디어 라디오 뉴스 등등 제가 전문 그 언론인인데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상하러 가서 앉았으면 그 제가 일할 때 온갖 병이라든지 살인 이런 그 것들이 머릿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진들 우리가 심지어 방송도 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하고 정말 그런 무서운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요. 제가 명상하러 앉으면 그런 피비린내 나는 유혈사태 장면들이 머리에 떠오른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의도로 내가 뭘 하는가 그런 걸 늘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나는 내 삶의 질을 높이고 싶고 또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건강해져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도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중들에게 잘 봉사를 해서 대중도 이런 정말 미칠 것 같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뉴스룸에서 일을 하면서 대세를 거슬러야 하는 그런 이 경우가 많았습니다. 뭔가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좀 이 소리를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자, 희망을 좀 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타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스토리를 나눌 때 그게 가장 파워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요소를 스토리에 넣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서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코멘트들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참 정말 가슴에 와닿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팩트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요소가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인간적인 면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에 엄청난 양의 그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담은 거,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것들 보살피고 사람들끼리 보살피고
뭔가를 나누는 그런 것들도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일하면서 또 언론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다양한 측면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네,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그 뉴스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선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뭔가 블로그에나 뭔가를 나눌 때 내가 뭘 거기다 내놓는가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내놓는 걸로 통해서 뭐를 경험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요. 또 지금 명상센터의 교사로서 또는 명상 수행자로서 35년 동안 라자요가 명상을 공부해 오신 그 다른 측면이 또 당신의 삶에 이제 있으신데요. 그 여러 해 동안 명상하러 오는 사람들을 쭉 보실 때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소모하고 있는가를 볼 때, 특히 오늘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화면을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개인 그 기기를 가지고 또 텔레비 앞에서 라디오도 들으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기기를 같이 거의 여러 매체를 동시에 접하고 있는 지경인데요. 몬트리올에 있는 그 명상센터에서 볼 때 사람들이 와서 명상하려고 할 때 그냥 와서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과 혼자서 아무것도 뭔가 들어오는 거 없이 없는 상태에서 내면을 향해 앉아서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를 대하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더 어려워졌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인간의 그 정신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연결하는 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생각하니까요. 요즘에 그 언론의 텔레비 스크린을 보는 걸 생각해 볼 때 저는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은 자기 삶의 첫 번째 스크린은 자기 마음의 스크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듣는 첫 번째 목소리는 당신 양심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라마 쿠마리스가 최근에 함께 20년 동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희망의 이미지와 목소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스토리, 남들에게 얘기해주는 그 스토리를 희망이 담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최고가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더 나은 세계가 되겠죠. 명상은 자기 마음의 영상을 보고 자기 양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들으면서 그걸 즐기는가? 내 마음의 영상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때는 그게 굉장히 막 시끄럽고 막 끔찍하고 이해가 전혀 안 되고 그러면 내가 그걸 안 보게 되겠죠. 거기에 내가 조율을 안 하겠죠. 리모컨을 돌려버리지 않겠어요? 다른 채널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이 1차적인 자기 삶의 스크린, 마음과 양심의 목소리가 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텔레비를 봤는데 내가 이게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고 사진은 굉장히 흐리고 꺼졌다가 또 3가지 영어가 마구 섞이고 레시피도 막 나오고 일기예보도 나오고 이렇게 마구 뒤섞여서 나오면 그런 쇼를 즐길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쇼를 즐기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명상의 목적은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매체, 관람할 만한 도체가 영혼의 쇼라는 거랍니다. 영혼이 아주 멋진 이미지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목소리를 넣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제작하는 그 개념을 좋아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다 함께 결합시켜서 각각 떨어진 걸 한 덩어리로 만드는데, 그래서 내가 한 덩어리로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요즘에 사람들이 뭐 어떤지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1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산란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그 언론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괴물같이 보였던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론만이 괴물이 아니라 뭐 괴물은 여러 가지가 우리 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상센터에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우선 저는 똑같이 봅니다. 직장에서나 제 명상센터에 있을 때나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내면의 목소리가 나에게 뭘 얘기해 주는가를 즐기기 시작하고 알아보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그 채널을 즐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장 경이로운 그 장면을 보여줄 어떤 영화나 어떤 텔레비도 줄 수 없는 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자기 자신의 영혼이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명상은 자기 삶의 그 영화를 자기가 큰 스크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그리고 또 정말 저 높은 그 감독자를 믿으신다면 그 감독자에게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배우가 앵커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언론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들이 내 거를 보기를 원하면 우선 내가 만족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상당한 그 과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쉬웠던 여정은 저 개인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행복과 평화 아주 아름다운 개념이죠. 그걸 자기 삶에 실제로 적용을 해서 그 이미지가 돼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 희망의 그 이미지와 목소리가 된다는 건 뭐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만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되었을 때 그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어떻게 확장이 커질 수 있는가 전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제 가족이나 친구 몇몇 그 정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건 제가 그게 어떤 거지 상상도 전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그 용량을 크게 늘릴 수가 있는 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화 채널을 나에게 영감을 주는 거를 볼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또 내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바깥에 좋은 걸 내보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거 하지 못할 리가 없겠죠. 물론 뉴스에 모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탐사 저널리즘에 나오는 것이 사회의 밝은 면만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압니다만은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와 뭔가 좀 색다른 거를,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동기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영적인 면, 명상과 제가 그 언론 세계에 살고 있을 때 그 두 세계를 그런 식으로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기 영혼 자신의 그 영상화면, 자기 마음의 영상화면이라는 개념이 참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즐겨야겠지만 이게 남들이 보는 것도 내 마음에 들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라면 남들도 기꺼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싶겠죠. 근데 아까 이제 그 양심의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명상할 때 또 침묵도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위협적으로 느끼고 심지어는 또 지루하다고까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그 경험에 깊이 들어갔을 때는 침묵은 정말 굉장한 그런 가장 흥미로운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느낌을 어떻게 직접 경험하신 어떻게 느끼시게 아무 정보도 외적인 정보가 없지만 정보만이 아니라 소리도 전혀 없는 그 침묵 안에서의 그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는 우리가 큰 소리를 꽉 내야 그 다음에 침묵이 오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갑자기 침묵하라 그러면 이게 별로 효과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할 그 방법은 일단 머릿속에 꽝 하고 뭔가 한번 폭발이 하게끔 만들어서 그 다음에 침묵이 되게끔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그 팩트를 주고 아이디어를 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명상에서도 뭔가 팩트를 주어서 마음속에 뭔가 이게 소화할 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명상할 때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테레비 끄고 침묵해라 이렇게 갖고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여기 라자가 명상에서 사용하는 영성적인 어떤 저희의 그 교육은 뭔가 전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걸 줌으로써 그거를 생각하느라 이게 완전히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라자요가 명상센터에 갔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당신한테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나한테 영혼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당신 에릭이고 저널리스트고 카나다 사람이고 근데 당신한테는 영혼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상당히 자극이 됐습니다. 근데 당신은 영혼이고 당신한테 영혼이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몸은 일시적이다. 근데 아무것도 새로운 거 없다 싶은 거지만 저한테 그때 굉장한 빅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혼이 아니라 내가 영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영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영혼이지 단지 그냥 이게 남자가 아니라 내가 남성의 몸 안에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학적으로 내가 영혼이라는 거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영혼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 내가 영혼이라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그러면 콘텐츠가 뭔가 영혼 안에 마음이 있고 지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뭔가 성격이 있고 그런 모든 게 영혼인데 그걸 듣고서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이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한 흥미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이 이제 명상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거기서 들은 그 얘기에 머무는 거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침묵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내 지갑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그런 생각해갖고는 이게 침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소음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지금 이제 명상합시다. 당신 이제 지갑을 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모든 거 괜찮을 겁니다. 이러고 명상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지갑을 찾을 때까지는 이게 명상 안 됩니다. 아니면 일단은 못 찾을 거라고 포기하든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소리가 일어나죠. 그런데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침묵이 일어날 그런 제대로 된 생각을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나 자신의 그 리듬을 머릿속에 만들어서 침묵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명상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때까지는 실제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곧장 침묵하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즐겨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진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행복을 좋아하고 어떤 때는 침묵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침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마음을 멈추려고 하는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이건 마치 야생마가 말을 타고서 말을 멈추게 하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야생마를 길을 들이면 언젠가는 말을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상하는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마음을 길들이는 오랜 기간에 걸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는 정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놀랍습니다. 우리가 텔레비나 라디오를 듣고 뭔가 보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내 자신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것. 처음에는 어쩌면 마음이 말도 안 듣고 말썽도 부리고 완전히 거칠고 정말 좋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선은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하게끔 그런 다음에 내면의 침묵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오늘 많은 걸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지금 말씀 나눈 것들을 좀 경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명상을 좀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서 함께 고요하고 차분한 그런 정적으로 들어가는 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기회를 주셔서 또 저도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생각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것은 내가 바깥에서 받는 정보를 어떻게 내가 다룰 것인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느 시점인가 좀 침묵이 될 수 있기를 또 그 이전에 아름다운 느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이 좋은 목적이 우리가 이 함께하는 자리에 깃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갖는 생각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음의 아름다움은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내면의 응접실에 들어간다고 상상합니다. 내 마음의 응접실에 들어갑니다. 내 마음의 응접실이 어떤 모양인가를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나는 응접실에서 편하고 싶은가를 상상해보고 실제로는 얼마만큼 또 편한가를 봅니다. 내 마음의 응접실에서 내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은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빛이 내 마음의 응접실에 들어오게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하얀 빛이 들어오게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라는 응접실에 아름다운 빛이 가득 채워지는 걸 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응접실이 됩니다. 살아있고 생동감이 내 안에서 깨어나는 내 삶의 목적이 그리고 내 삶의 아름다움이 일깨워지는 그런 응접실이 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 응접실을 빛이 발산되게끔 그리고 신선한 에너지가 흐르게 해서 내가 나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을 보고 삶을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을 즐길 수 있게 나 자신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나는 물론 창문을 통해서 다른 많은 것들도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이미지나 소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그 중에서 뭘 볼 것이고 무엇을 내 응접실에 들어놓을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응접실을 빛으로 가득한 것으로 갖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고 함께 기꺼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시 내가 내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리로, 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응접실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주 높은 에너지가 나에게로 들어와 나를 채워주고 아름다움을 나에게 더해준다는 걸 압니다. 삶 자체가 그 나름대로의 파워와 마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빅 스토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세계의 스토리 안에서 한 배우로서 세상에 빛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내 응접실의 빛을 세상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감을 주고 세상을 드높여주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필리파 씨, 이렇게 함께 하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에릭 씨, 아주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안정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인터뷰 중에서도 아주 많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고, 오늘 마스터 클래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필리파 씨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또 각자 자리에서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과부하가 걸린다기보다도 뭔가 영감을 얻어서 오늘의 마스터 클래스에서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편히 계시고요. 옴 샨티.